2024년 3월 14일 대구 고등법원 형사 1부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혐의는 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였죠. 기억하시나요?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공격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남자친구 또한 공격 뒤 도주했던 그 사건. 재판대에 선 남성,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지며 지난 1심 대한민국 형법 역사상 유례없던 형량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9세 이씨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그의 항소 이유는 매우 간결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말은 정말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낮추기 위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는 분명 지금 엄청난 가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제보 내용들까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가명시켜선 안 됩니다. 김한 사건 파일,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의 주장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분노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답답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당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평상시 배달라이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행이 있던 날까지 약 3년 정도 일을 했죠. 그리고 범행 당시에도요, 이미 미리 이상한 키워드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범행 준비를 모두 마쳤죠. 어떻게 마쳤냐고요? 배달 라이더는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배달이 있는 것처럼 배달복 복장을 하고 피해자를 끊임없이 미행을 했고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달했을 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의심을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한층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내린 그 층에 맞춰 도착한 이후 아무렇지 않게 마치 배달을 하듯이 피해자를 쓱 지나갑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뭐 배달하러 왔나 보다 라고 방심을 하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문을 여는 바로 그 사이에 이 씨는 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며 들어가 공격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집에 귀가했던 남자친구는 먼저 주차를 할 테니 올라가라라고 얘기했던 상태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헌데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자 다급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깜짝 놀랐던 이 씨는 자신이 든 흉기로 남자친구를 미친듯이 공격을 가했죠.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공격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이 베이고 그리고 강간 미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동맥이 끊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신경까지도 큰 손상을 입어 의사는 100% 신경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소견서까지 내주었습니다. 당시 제지를 했던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흉기로 얼굴, 목, 어깨 같은 부분을 여러 차례 찔렸죠. 바로 살인 미수건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도 과다출혈로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은 뒤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영구적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죠. 언어, 인지행동 장애 해서 사회연령 수준이 약 11세 수준에 머문다라며 완치 가능성도 희박하다라는 소견을 받게 됐습니다. 이 혐의로 반성문을 32번이나 제출했던 이 씨.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살인 미수건과 강간 등 상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가 막심한 데다 피고인 이 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 또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이 씨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보상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모든 점을 종합해 징역 50년이라는 형량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앞선 방송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끔찍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죠. 방어를 할 수 있었다, 의심을 할 수 있었다, 아니요. 그 누구도 의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범죄 사실은 분명 CCTV까지 전부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자신이 부정하거나 의도에 대한 걸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 씨는 물론 1심 재판부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은 인정하겠다. 다만 형량이 50년인 건 너무 무겁다라는 말을 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매우 걱정이 됩니다. 과거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와 달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사그라든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갔다 온 곳에는 많은 기자분들도 많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뒤에 나올 부분들인데요. 다만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자신의 형량을 의도적으로 내릴 수 있는 장치들을 총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과거에 있었던 살인 미수건에 대한 판례들을 언급하며 과거의 형에 비해 지금 이 형량 50년은 너무나도 높다. 이 부분을 분명 재판부가 참작해달라. 바로 판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인 미수건에 대한 부분과 살인사건에 대한 부분에서 형량의 편차를 꽤나 크게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 이현우가 발생시킨 바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었죠. 그 사건 1심 형량은 분명 형량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 없는 형량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량이 20년까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범죄 사실 중에 성범죄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결합이 되며 형량이 대폭 상승을 했던 사건이었죠. 살인 미수만 놓고 봤을 때 과거 판례들의 형량은 분명 낮았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이 정말 단순한 살인 미수건이라고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어쩌면 정말 살인에 준하는 범행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회복하실 수 있었던 문제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발전된 의학기술 때문이다라는 생각이죠. 피고인 이 씨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격만 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과거의 판례들을 들면서 징역 50년형은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과거 판례에 묶는 어쩌면 계속해서 옛날 생각으로만 갇혀있는 모습일 것 같은 걱정입니다. 분명 이 사건은 자신의 그릇된 생각으로 이상한 목적을 자신이 성사시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까지 준비한 계획적인 살인에 대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 공격을 가했고 끔찍한 결과가 발생된 사건이었죠. 만약 살인 미수건으로서 형량이 대폭 감형이 돼버린다면 형량은 절반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살인이라는 범주도 굉장히 큰 범주거든요. 예를 들면 의도하지 않았던 살인, 우발적 살인일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 내 행동에 따라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실수로 어떤 사람을 쳤는데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살인에 대한 범주도 매우 넓고 치사나 치상 같은 경우의 범주도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살인 미수에 대한 부분도 범주는 매우 넓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이 살인 미수건에 대한 부분에서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했어 안 했어에 대한 부분이죠. 분명 이 사건은 살인에 준하는 어쩌면 살아있는 게 기적일 만큼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쟁점 두 번째, 이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인 미수에 대한 부분은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이지요. 분명 미리 검색도 했으며 범행 도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자신이 가지셨던 목적이라는 것은 강간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 용도였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남자친구가 나타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공격을 가한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 씨는 범행 계획 4일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치사, 이 치사란 말도 참 소름 돋는 말이죠. 준유사 강간치사, 한밤중 여자방에서 몰카, 강간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샛별룸 살인사건 같은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다수 검색했습니다. 분명 머릿속에 이런 범행을 저지를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었죠. 사실 이건 1심 재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최초 이 씨는 재판이 1심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한 계획적인 범행, 이걸 다 인정했는데요. 갑자기 자신의 말을 뒤집어버리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선에서 사선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부터였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주장이었죠. 당시 1심 판사님도 아니 피해자를 그렇게 찔러놓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씨는 자신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목적은 애초에 흉기를 들고 여성 피해자에 대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방어적인 기제로 그런 공격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공격한 범주가 말이 안 됩니다. 얼굴, 가슴, 목, 팔. 어떻게 보면 급소 부분에 대한 부분 공격을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건 단순하게 도망을 치기 위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점이죠. 분명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겠다는 마음을 먹고 갔던 이 씨. 저희는요, 사건 영상을 올린 뒤 수많은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 제보자분들은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구치소 재소자들의 공통 증언입니다. 첫 번째, 진짜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심 재판에도요,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라는 죄명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그런 영상을 찍고 발각되고 나서 처벌을 받게 되자 여성에 대한 분노가 심해져서 혐오에 대한 문제로 성매매 업소를 자주 다니다가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런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분명 공소장 및 판결문에는 단순한 성욕 해소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진정한 묻지마 범죄의 유형으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인명경시의 수준으로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증언은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피해자 가족분들께 전해드린 상황이죠. 두 번째, 과연 이 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씨는 1심 당시 구치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감방 판사라고 불리는 나이든 재범 수감자들이 좀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아마 징역 10년 정도 나올 거예요. 이걸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녔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까지도 이미 1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1심에선 합의 안 할 거야. 공탁 안 할 거예요. 반성문만 낼 거예요. 내 반성문 32번 제출했죠. 그리고 1심에 징역 10년이 뜨면 그 뒤에 합의 시도를 하거나 공탁을 해서 형량을 더 내리겠다. 이게 이 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선 유언비어까지 퍼뜨렸습니다. 같이 있는 그 재소자들에게 피해 여성은 나랑 합의했는데 남성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유언비어,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같이 계셨던 재소자분들도 왜 그걸 합의했지? 자기 남자친구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라는 생각까지 했다라고 저희에게 전해주셨죠. 거짓말입니다. 해서 이 씨의 기본적인 생각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 전략을 세우지 않아도 분명 살인 미수건이기 때문에 형량은 10년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그 감방 판사에게 얘기를 듣고 항소심까지 끌어낸 다음 자신이 공탁을 걸든 합의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형량을 더 낮추고 출소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변호사 선임과 공탁금 관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모아둔 돈이 약 4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물론 진짜 가지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사섬으로 교체가 된 상태이죠. 근데 이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합의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 구치소 내에서 유명한 전관 변호사를 역임하면 기본 4천만 원의 성공보수료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변호사를 찾았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부분에서 그걸 보완하겠다, 돕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형량을 어떻게든 낮추겠다라며 그 안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들어왔던 제보 2가지, 어쩌면 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구치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죽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죽지 않아서 자신의 형량을 내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물론 자신의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징역 50년형이 선고되자 많이 기죽고 놀랬다라는 반응이지만 또다시 스스로 위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선 변호사가 얘기해 준 건지 모르겠지만 형법상 50년 말도 안 된다. 그동안의 판례를 봤을 땐 이거 너무 과하다. 이거 무조건 깎인다. 더 내릴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자신감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씨는 그 뒤의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심 때 형량 10년, 항소심 때 형량을 더 깎겠다. 그리고요, 그 뒤의 계획이었는데 이건 어쩌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취사장에서 추력을 나가겠다. 이쪽에서 하게 되면 모범수 취급을 받고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취사장에서 추력을 나가 가석방을 최대한 많이 받겠다. 출소 전에는 특급 모범수가 되어서 천안 개방교도소에서 살다가 출소할 거다라는 목표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문을 32차례나 쓰면서 자신의 계획을 세운 바로 이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자기가 특급 모범수가 돼서, 전 정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천안 개방교도소에 대해서 말이죠. 맞습니다. 특급 모범수가 되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열려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장소가 맞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감형받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나올지에 대한 그 생각만 갖고 있는 이 씨. 그는 분명 자신이 낸 반성문에서 잘못했다, 잘못된 것이다, 반성하고 있다, 착하게 살겠다, 교정교화가 돼서 더 열심히 살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쟁점 3번째가 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역시나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들어봐 주십시오. 피고인 이 씨의 변호인이 항소심이 열리는 지금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그리고 향후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걱정해서 하는 걸까요? 참 저는 이 말을 듣고 아니 저걸 왜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요, 알겠다라고 얘기하며 피해 회복 상황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심 당시의 피해자들의 상태는 매우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1심 때 판결했던 그 상태, 피해자들의 상태로 판결하지 말고 현재 항소심 때 회복한 상태로서 다시 봐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깎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왜 피고인 이 씨에게 유리한 정황으로서 이용돼야 될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가해자들이 매번 반성문을 쓸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회복해서 좋아요, 다행입니다 라는 말을 쓰는 그 이유 말이죠.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바로 그 시점에 피해자의 상태를 반영해서 1심과 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상태이니 감형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분명 사건 발생 그 시점 때 피해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걸 회복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의료기술 덕분이었죠. 가해자인 이 씨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으로서 양형조사를 진행해 조금 나아졌으니 형량을 감형하겠다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도와서 나은 게 아닌데 어떻게 이걸 당시의 시점으로 다시 바라봐서 나아졌으니까 조금 더 형량을 내려줄 조건이 된다라고 바라보는 것, 이건 분명 잘못된 게 아닌 걸까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의심했습니다. 왜 굳이 저런 말을 할까? 자신들에게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양형조사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징역 50년이 매우 과하다라며 과거 판결, 바로 판례에 대한 법으로 내려달라. 살인 미수건은 우발적인 저항, 반항 행위였을 뿐이다.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피해자들의 상태를 반영해달라. 이 모든 조건이 만약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대폭 감형할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을 이용하며 어떻게든 항소심에서 새로운 것들로 점점 내리려는 목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끊지 않으면 분명 이 결과는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 사회에 유리한 쪽으로 남겨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끔찍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판례 때문에 깎아줘야 하고, 지금 현재 가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살인 미수는 난 우발적이었던 거야 라는 부분도 인정해줘야만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많이 회복됐으니까 깎아줘야 된다, 이 부분도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끝까지 저희는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인 미수라고요? 아니요. 살인에 준하는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1심 판사님이 많은 전문가분들도 당시에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니까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라는 부분은 경종을 울렸다, 이제 그런 판결에 대한 그런 것일 거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형량을 낮게 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정말 인명경시잖아요. 이런 범행에 대해서는 진짜 좀 강한 처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일부러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제 외부 보도에서 의견을 내신 걸 보고 왜 그런지 좀 중간에 여쭤봤는데, 1심 판사님이 1심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항소심으로 넘어가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거나 원심 판결을 뒤집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형량을 더 올리거나 깎아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냥 법률심으로 서류만 본 다음에 확정 판결이 나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걸 사실 실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1심 판사가 내렸던 결정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른 형량이 나갈 비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원심 판결이 항소심까지 그대로 갔고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갔다면 판결을 올바르게 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서만 봤을 때 1심 판사의 입장에서 이걸 형량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그걸 깎거나 바꿨다, 파기시켰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1심 재판부가 내렸던 판결은 잘못됐다라는 기록이 남는 거니까, 일부가 뭔가 좀 오인이 있었다라는 게 남기 때문에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 절대로 아니죠. 분명 1심에서 50년을 때렸다는 이야기는 항소심에서 감형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세상에 알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기한테는 어쩌면 분명 파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를 일부러 저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시킬 가능성 매우 높아요. 왜냐면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시키고 다시 형량을 내릴 확률이 왜 높냐면, 맞아요. 기존 판례를 놓고 보면은 형량이 너무 높으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옛날에서 살인 사건들도 보시면 30년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25년, 30년 형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게 형량이 지금 50년이 나와버렸으니까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파기시키고 원심 파기하고 형량을 낮출 조건 진짜 많죠.
한두 건이 아니죠. 판례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인사건들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감형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죠. 물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생각과 같아서 경종을 울리고 분명 양형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판례를 남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이후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이 벌어졌을 때 형량에 대한 부분들이 높게 나오겠죠. 이미 판례가 생긴 거라면. 물론 그거를 항소심까지 인정한다고 대법원도 인정할지는 모르겠어요. 서류로만 검토하니까. 사실상 현재 대한민국 제도에서는 이 50년이라는 걸 유지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사실 대부분 법조인 계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서 분명 내려갈 거다. 특히 이게 항소심 유지를 해도 대법원 가면 분명 깨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꼭 느꼈으면 하는 부분들이 그거 같아요.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놓고 나서 우리가 듣기, 우린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그리고 다시 사회에 나온다라는 게 정말 교정교화가 될까에 대한 궁금증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의 회복 상태에 대한 양형 기준에 대한 거는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이라는 생각이에요.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가 얼만큼 회복했는지로 다시 판단을 해달라라는 문제는 그러면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겠네요. 재판이 빠르게 되면 빠르게 될수록 안 좋은 거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이 덜 됐다라고 될 거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복이 더 됐다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라면 전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에요. 사건이 발생했을 그 시점 당시에 어마어마한 피해, 그때 당시 의사 소견서 이게 정답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후유증까지. 그리고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후유증이 원래 영구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회복이 됐다는 건 이건 진짜 기적인 거지. 이 기적을 왜 피고인에게 마치 선물처럼 주려고 하는 건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런 조건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려고 할 거고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까지도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쟁점 분명히 이런 생각이었죠.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양형부당 사유 너무 무겁다라는 걸로 항소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였었어요. 원래 하나가 살인미수 우발적이다, 하나는 피해자 상태 다시 봐달라. 원래 두 개만 지금 현재 아마 기사에 떴을 거예요. 근데 양형부당 조건에서는 무조건 집어넣어요. 그거 판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미 동영상도 있고 CCTV도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공소 사실은 인정하겠다. 그 살인미수, 강간등 살인, 강간등 상해 이런 거 다 인정하겠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형량을 내리겠다라는 목적인 거예요. 지금 이 씨는. 근데 저는 어떤 걸 놓고 봐도 그동안의 재판부의 판례들을 본다면 그 얘기한 양형부당으로서 같겠죠.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 뒷이야기라서 그 몰카 사건 관련 얘기는 그게 다 병합이 돼 있었어요. 사건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강간등 살인, 강간등 상해,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 등 이용 처벌. 그러니까 사건이 두 개가 1심에 다 들어간 거죠. 1심에 다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은 끝까지 확인을 할 거고요. 절대로 감형되지 않게 되길 그리고 바라고, 그런 판례가 남아서, 그런 선례가 남아서 좀 뭔가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정말 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저도 많이 이제 주변에 여쭤봤어요. 계속 일부러. 유례 없는 일이었으니까 50년. 왜냐면 검찰이 30년을 구형했는데 20년을 더 올려서 50년을 선고한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걸 좀 부연 설명을 하면 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이거 무조건 형량 내려올 거라고. 유지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항소심이 유지를 해도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판단하면 무조건 깎을 거다. 만약에 살인미수건이 지금 50년이 확정 판결이 나버리게 되면 앞으로 살인사건은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살인은 몇 년 줘야 무조건 무기? 살인만 저질렀다면 무기,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 이렇게 갈 거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심 재판부 판사님이 뭔가 메시지를 던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던 이유들이 이거 분명히 깎일 텐데, 이거 인정될 수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적다, 다 올릴 필요가 있다 라는 문제를 세상에 알린 게 아니냐라고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안 내려가길 바라지만. 그 이유가 피해자에게 또다시 가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떤 이유를 댈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